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그 말 한마디로 한 여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아침, 지하철역 입구. 하얀 뻥튀기 연기 사이로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낡은 점퍼, 얼어붙은 손, 그리고 등에 업힌 작은 아이 하나.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한 남자.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대한민국 재벌 회장의 전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아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과연 그 3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는 깔끔하고 단호했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유리 너머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51층 강태준 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입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에 위치한 이 방은 오늘 밤도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원목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흐트러짐이 없었고 공기청정기는 소리도 없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은 전문 관리업체가 주 2회 손질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나칠 만큼. 강태준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이 저 빛 안에 있었고, 누군가의 웃음이 저 빛 안에 있었으며, 누군가의 따뜻한 밥상이 저 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불빛을 내려다보았지만 어느 빛 하나도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밤 말입니다. 올해 강태준 그룹의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3% 성장했습니다. 계열사 수만 18개, 임직원 수 4만 2천 명,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의 수장. 강태준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였고 그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1층 집무실 안에서 그 이름은 그저 텅 빈 호칭에 불과했습니다. 비서 이현수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8년째 강태준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커피 온도를 알고 회장의 침묵의 종류를 구별할 줄 알았으며 오늘 같은 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장의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는 오후 5시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총무팀에서 매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위에는 초가 하나 꽂혀 있었고 케이크 상자 안쪽 뚜껑에는 직원들의 서명이 가득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은 그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집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져나갔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수행팀도 모두 물러났습니다. 51층에는 오직 강태준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혼자 케이크 상자를 열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고요한 어둠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강태준은 그 불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사람도 없었고 소원을 빌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었습니다. 불꽃은 허무하게 꺼졌고 희고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의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생일날 저녁에는 이렇게 혼자 초를 끄고 있으니 말입니다. 강태준은 케이크를 먹지 않았습니다. 포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지난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목 책상의 오른쪽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인감, 그리고 작은 메모 패드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가장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봉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등에 굵은 혈관이 돋보였고 손마디마디의 거친 결이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손으로 맨주먹을 쥐고 사업을 일궈냈고 이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이 손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손은 낡은 봉투 하나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그 표면을 가볍게 후쳤을 뿐입니다. 봉투의 종이 결이 느껴졌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닳아 있었고 빛이 약간 발해 있었습니다. 꺼내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3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유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저 아래 도로에는 퇴근길 차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오래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강태준은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 지워야 할 것들을 지우지 못하고 삽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로 세월을 보냅니다. 강태준에게 그 서랍 속 봉투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집무실의 간접 조명이 낮게 깔렸고 강태준의 옆얼굴이 그 빛 속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주름진 눈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흐릿한 그의 눈빛. 그 눈빛 안에는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당직 비서 이현수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추어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외부 일정 중에 을지로 입구역 근처로 이동하시는 동선이 잡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는 채로 낮게 답했습니다. 알겠다는 말인지 그냥 내뱉는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강태준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을지로 입구요. 그에게 그 이름은 그저 서울 한복판의 수백 개 지하철역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내일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팅이 있고 보고가 있고 결제가 있는 그런 하루.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을지로 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나를 세운 칼도 아니었습니다. 무심하게 던진 돌멩이 같은 말이었는데 맞은 사람의 가슴에는 칼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강태준은 그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도 잊히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강태준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계열사 중 하나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주가는 사흘 연속 하한가를 쳤으며 언론은 매일 그룹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올렸습니다. 강태준은 그 시절 하루에 4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으며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집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귀가한 강태준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오연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식탁 위에는 국이 담긴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뚜껑은 덮여 있었습니다. 오연수는 매일 밤 이렇게 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올지 몰라도 들어오면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두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내려놓으며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오연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밥은요? 뭐라도 좀 먹어야지.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연수가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불 위에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 국자가 냄비 안을 젓는 소리. 그 소리들이 조용한 집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평범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강태준에게 그 소리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을 수 없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지쳐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못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오연수가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오면서 말했습니다. 태준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강태준이 그 말을 잘랐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냄비 속 국이 끓는 소리만이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오연수는 멈추어 섰습니다.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그 짧은 동작이 몹시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릇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오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뒤 오연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사람이 그 한마디에 이런 결정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연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태준이 더 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은 취소한다고, 자신이 너무 지쳐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나 오연수는 이미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그날 밤 그 한마디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저 마지막 한 장이었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들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것이 무너질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한순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오연수는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만 정리했습니다. 강태준은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30년을 살았으면 요구할 것이 있을 텐데 오연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강태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라면 맞받아칠 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고요함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처리되던 날 오연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캐리어 하나. 강태준은 현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강태준은 오연수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알고 싶어졌지만 그녀는 이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바뀌었고 지인들도 연락이 끊겼으며 어디에 사는지조차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연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은 언제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불쑥 그리고 선명하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직 비서가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오더니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이미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거리의 CCTV나 누군가의 핸드폰 카메라로 찍힌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인분께서 우연히 보내온 사진인데 혹시 아시는 분인지. 강태준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 지하철역 입구 앞에 쪼그려 앉은 여자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등에는 무언가를 업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나빠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 중입니다. 수행기사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차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을지로 입구역 2번 출구에서 불과 10걸음 떨어진 곳에 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출근길 인파가 지하철 계단을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 이어폰을 꽂은 사람, 종종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누구도 옆을 보지 않았고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을지로는 칼바람이 건물 사이를 타고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코트깃이 바람에 살짝 들렸습니다. 그는 코트깃을 여미지 않았습니다.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2번 출구 왼편 계단 난간 옆 모퉁이였습니다. 그곳에 낡은 뻥튀기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계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바퀴 한쪽은 벽돌로 괴어 놓았으며 기계 옆에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뻥튀기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기계에서는 하얀 연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그 연기는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감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대충 묶여 있었고 귀 뒤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뻥튀기 봉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비닐봉지에 매듭을 묶는 동작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익숙해진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등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띠로 단단하게 묶인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볼이 포동포동하고 입술이 작게 오물거리는 것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의 등에서 피어오르는 온기 때문인지 아기의 뺨에는 열꽃처럼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엄마의 점퍼 등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놓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 인파의 발걸음 소리도 지하철 역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도 거리를 지나는 차 소리도 전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의 귀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뻥튀기 기계에서 곡식이 튀겨지는 낮고 묵직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잠든 아기의 고른 숨소리, 여자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찬바람에 뺨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윤곽은, 그 콧날에 서는 그 인매의 모양은 강태준이 30년 동안 보아온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연수였습니다. 강태준 그룹 회장 강태준의 전 아내. 위자료도 받지 않고 사라진 여자. 3년 동안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랐던 그 사람이 지금 을지로 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아기를 등에 업고 뻥튀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말도 나오지 않고 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박혀버리는 것 같은 순간. 강태준에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수천억의 계약을 눈 하나 깜짝 않고 결정해온 사람이 지금 10걸음을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오연수가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강태준의 가슴을 다시 한번 내리눌렀습니다. 저 웃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도 저런 웃음이었고 아이처럼 좋아하던 날도 저런 웃음이었으며 힘든 날에도 억지로 지어 보이던 웃음이 저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웃음이 뻥튀기 봉지를 건네는 손짓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연수는 뻥튀기 값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손님이 떠났습니다. 오연수는 다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다음 봉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오연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을 살짝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아기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67년 인생에서 남들 앞에서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회사가 무너질 뻔했던 날 밤에도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가운 을지로 거리에서 눈꺼풀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딱 한 발짝이었습니다. 구두굽이 차가운 보도블록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오연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에서 세게 두드렸습니다. 오연수의 눈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놀라움이든 반가움이든 분노든 무엇이든 나와야 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사람과의 눈맞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연수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공백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행인을 바라보듯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살면서 그 눈빛이 얼마나 많은 온기를 담고 있었는지를 알기에 지금의 그 공백이 강태준에게는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손 안의 뻥튀기 봉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강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눈빛은 무엇인가? 3년이라는 시간이 저 눈빛을 만든 것인가? 아니면 저 눈빛 뒤에는 그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오연수는 정말로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가?
그리고 저 아기는, 도대체 저 아기는 누구의 아이인가? 뻥튀기 기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얗고 가느다란 연기가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오연수의 등에서 잠든 아기는 여전히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을지로 골목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에게는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감각 자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현실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연수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었고 돈을 받으면 고개를 숙였으며 아기가 뒤척이면 몸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미움도 아닙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강태준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그의 시야에서 오연수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앞에서 사라질수록 그 장면은 더 또렷하게 머릿속에 박혀버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행기사가 조심스럽게 백미러로 눈치를 보았지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건너고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모든 장면 위에 방금 전에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뻥튀기를 팔던 오연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아기,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로 보아 이혼 후에 태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강태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질투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가 저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지만 읽히지 않았고 임원들이 들어와 설명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의 시선은 자꾸 허공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는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날 강태준은 생애 처음으로 업무를 이유 없이 멈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오연수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였습니다. 비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소파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비서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는 두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얇았습니다. 그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혼 이후의 행적, 거주지, 생활 기록, 그리고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연수는 이혼 후 혼자였습니다. 재혼 기록이 없었습니다. 동거 흔적도 없었습니다. 주변인 진술에서도 남자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의 출생 연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강태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나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이혼하기 직전의 겨울, 그 마지막 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날,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머리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의 눈앞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아침, 뻥튀기 연기, 그리고 등에 업힌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에게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무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몸속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은 그대로 흩어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진실이 있습니다. 듣는 순간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진실 말입니다. 강태준에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으로는 글자를 읽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직전의 겨울, 오연수의 침묵,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지금 그 아이의 나이까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 식어있던 집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오연수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그 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날의 정적과 체온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서 처음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서 그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서 그는 소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짧고 거칠게 끊어지는 숨소리. 그것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울까요? 억울해서도 아니고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울게 됩니다. 강태준은 지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오연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곧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했던 그 말.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오연수에게 그 말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시간 전체가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어떤 말로도 부정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 결심 하나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돈도, 집도, 이름도, 그리고 그에게서도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강태준의 손이 책상 위를 짚었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었고, 누군가의 가족이 있었고, 누군가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그는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3년의 시간과 30년의 삶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늦었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가 응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낮았지만 분명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일 일정 전부 비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전부 말씀이십니까? 강태준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차는 필요 없다. 그는 더 이상 차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걸어가야 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그 봉투를 이번에는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연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 을지로에서 보았던 그 웃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의 웃음에는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가벼움이 있었고 지금의 웃음에는 모든 것을 짊어진 무게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연수야. 그 이름을 이번에는 소리 내어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채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밤을 그대로 견디기로 한 사람처럼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강태준은 다시 을지로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녀에게로, 그리고 그 아이에게로. 그러나 그가 다가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또다시 거절당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끝까지 그를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가능성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입니다. 해는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고 서울의 골목은 밤과 낮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강태준은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수행기사도 비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코트 단추를 잠그고 혼자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차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길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을지로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서 있던 그 자리로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구두 밑창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마치 과거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2번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자리에
오연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똑같은 뻥튀기 기계, 똑같은 플라스틱 의자, 똑같이 등에 업힌 아이. 마치 어제의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강태준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는 멀리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곧장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크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오연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연수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연수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비어있던 그 눈빛에 아주 작은 파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뻥튀기 봉지를 정리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연수야 나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가고 있었고 지하철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사이의 공간만큼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오연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쌓여서 굳어버린 무언가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왜 왔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강태준의 목이 막혔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이 누구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스스로도 그 질문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오연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강태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지.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가 등에 엎인 채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연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 울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게 해줘라. 멀리서라도.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었습니다. 오연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락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고 시간이 흘렀고 해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완벽한 용서도 없고 완벽한 화해도 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곁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강태준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그 자리에 갔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났고 어느 날은 그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